또 어떤 문제가 논술 문제로 잘 다뤄지는지 그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문제 보면서 우리 예시의 준비를 좀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 1, 그 다음에 수 2 영역에서 논술 문제가 아예 출제되어지지 않는 건 아니야. 기본적인 어떤 함수 관련한 문제라든지 방정식 계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수 1의 마지막 파트에 보게 되면은 현재 교과서를 수업 마지막 파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평면도형에 관한 원과 접선 관계라든지 이런 평면도형에 관한 성질들은 나중에 기하 문제라는 이런 데 다 응용이 되어지긴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후반부에서 이제 기하 벡터 쪽이라든지 아니면 미적분 쪽, 특히 이제 그런 문제들을 우리 다루다 보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들어가거든. 이제 조금 독립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많은 영역들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수열 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될 거야. 수투 과정에서. 그리고 여기 수열 파트에서 이게 수학 공부라는 게 좀 그래. 우리가 뭐 기초적인 능력이 많이 필요로 하다고 하잖아. 수학을 할 때는. 그치? 근데 수학에서 기초적인 능력이란 수학을 얼마나 문제를 잘 푸느냐 이전에 논리적인 어떤 사고나 생각의 방식의 문제거든. 사실 수학이 그걸 배우려고 고등과정, 중등과정에 수학이 들어있는 거야. 미적분 배워가지고 거기에 전공하는 어떤 분야를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 미적분 평상시에 쓸 일이 뭐가 있냐. 버스 타는데 미적분 계산하고 있을래? 버스 속력하고 뭐 계산해가지고 내가 집까지 몇 분 만에 도착할 것인가 하고 실제 시간하고 측정해서 비교해서 오차 계산하고 뭐 그런 거 하고 있을래? 그럴 일은 없지만은 그 수학적 아이디어나 어떠한 생각,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일반화시켜서 이론으로 만드는가. 이런 체계성과 논리성. 그리고 그런 논리성을 뒷받침하는 게 증명이지. 그치? 증명 과정 속에 자신이 생각한 논리적인 체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거기에 이제 수리적인 어떤 예시로서 어떤 현실적 예시들은 너무나 다양하거든. 근데 수리적 예시들은 우리가 수, 도형과 같이 아주 추상화된 몇 가지 것들만 이렇게 딱 해서 뽑아서 추상화 시켜가지고 대표화 시켜가지고 다룰 수 있어서 일반적 논리 체계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 완성시킬 수가 있다고. 마치 뭐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러잖아.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적용하는 대상들만의 특성에 의해서 일반적인 어떤 법칙이라든지 이런 게 잘 들어맞지 않거나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근데 수학은 하나의 규칙이나 법칙이 있었을 때 그 폭넓은 조건들을 갖다가 만족하게 되면 예외 없이 다 적용이 되는 거거든. 이제 그 안에 체계성을 논하는 게 근본의 수학이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있는 논술에서 요구하는 수열의 문제들이 그러한 성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영역이야. 문제로도 그렇고 교과 영역상에서도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열 파트를 갖다가 수능 문제를 공부하고 논술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문제 푸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뭐 쌓는 게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수리적인 생각을 어떻게 체계화시켜서 일반화시켜 설명할 수 있냐. 특별한 예시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가장 간단한 예로 수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 수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주지, 그치? 어떤 조건? 그러니까 뭐 철수가 뭐 물건을 갖다가 어디 첫 번째 가게에서 뭘 사고 딱. 그럼 철수가 사는 그 물건들의 어떤 규칙성들을 갖다가 일반화시켜가지고 철수는 일반적으로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순서에 이런 규칙이 있다. 이런 걸 이제 뽑아내는 게 논리적인 추론에 의해 가지고 그걸 일반화시켜서 뽑아내는 게 목적이지. 수열에서는 그걸 우리 뭐라고 그래? 수열에서 1, 2, 3, 4 수의 집합 나열이 1, 2, 3, 4로 되어 있다면 n번째 숫자는 뭐가 되어지게 돼? n이라는 숫자가 되겠지? 그치? 그 집합이 가지고 있는 나열의 수의 배열의 일반적인 특성을 논하는 것. 우리 일반항이라고 그러지. 그치? 그 일반항은 이제 우리는 그 경험적으로는 보통 추론을 하게 돼. 실제로 여러분들은 수능 문제 풀 때 아마 그런 습성을 가진 사람들 많을 거야. 그건 누가도 과정을 관여 안 하니까. 수능 문제에서는 과정에 관여 안 하니까 A1, A2, A3 이렇게 딱 추적해가지고 뭐가 딱 보인다. 지금 1, 2, 3 딱 보니까 이거는 AN 이퀄 N이구나. 그래서 딱 써서 맞으면 상관이 없거든. 근데 그걸 만일 일반적으로 그렇게 AN 이퀄 N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런 경험적인 추적 가지고는 그거 1, 2, 3은 그런데 4는 그렇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지? 라고 누군가 자네들한테 질문한다면, 물론 논술도 그걸 질문하진 않아. 채점자가 찾아와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썼는데 4에서
네 번째 항이 만약 4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나 하고서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채점하지는 않는다. 그렇기는 하지만은 이제 그 점수의 채점에 있어서 점수로서 이제 그런 평가들을 이제 내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그 수열이 가지고 수의 나열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수학적 체계와 논리적 구성을 갖다가 스스로 설명해내지 못하면 그 결과물이 아무리 맞는다고 하더라도 논술 점수에서는 이제 낮게 채점이 되게 돼. 그런 게 이제 논리적 사고에 대한 평가야. 또 우리는 이제 점화식을 보통 문의 문제에서는 점화식을 놓고 거기에서 일반항을 구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논술 문제에서는 문제의 조건을 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화식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 사실은 수열의 출발은 일반항이 아니라 점화식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야. 철수가 움직이는 그런 뭐 가게에서 뭘 사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어떻게 일반화되어서 이전 단계 가게에서 다음 단계 가게에서 사는데 어떤 무슨 물건사는 어떤 규칙이 있나? 어느 한 군데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이웃하는 가게에서 사는 순서상에서 뭔가 특징이 있지 않나? 이런 걸 뽑아가지고 이전 가게와 다음 가게에서 사는 물건 사이의 어떤 규칙을 수리적인 관계로 엮어주게 되면 이게 점화식이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그 점화식을 갖다 우리가 점화식을 푸는 수리적인 기술은 여러분들이 교과상에서 많이 배웠을 거야. 그치? 뭐 등비 수열이니 등차 수열이니 뭐 심지어는 현재는 가르치지도 않는 개차 수열까지. 다양한 이제 수리적인 어떤 계산 기법들을 통해 가지고 일반항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런 일반항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들을 수열에서는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독특한 증명법을 사용하여서 증명을 해냅니다. 우리가 사실 논술 수열 파트에서는 가장 집중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기초적으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연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논리적 사고에 있어서 특히 수학적 귀납법, 수열의 귀납적 정의, 수학적 귀납법이 가지고 있는 체계의 논리성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걸 우리가 문제를 증명하는데 여기서 이제 증명하는 방식들은 증명에 필요한 요소들은 여기 수열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수열적 기법을 사용해서 일반화를 시키는 모든 수리 영역에 다 적용이 돼. 적분 파트에서도 활용이 되고 미분 파트에서도 활용이 되고 예를 들어서 미분 같은 경우에 우리가 1개 도함수만 있는 게 아니지. 어떤 함수에 대해서 1개 도함수, 2개 도함수, 3개 도함수, n개 도함수까지도 갈 수 있어. 그럼 미분을 한 번 할 때마다 다항함수지. x의 n제곱꼴로 되어 있는 다항함수는 미분할 때마다 어떤 규칙이 나오지. 한 번 미분할 때마다 차수는 하나 줄어들고 앞에 개수는 이전 차수가 앞에 개수의 곱으로 나오고, 그치? 그래서 n의 x n-1과 같은 형식으로 정해지잖아. 근데 그걸 n번을 미분하는 거야. 일반화 시키는 거지, 그치? 그러면 n번 미분한 fx의 n차 도함수라 하자. 응? 그러면 그 n개 도함수가 가지는 수학적 특징은 어떻게 될까? 이건 수열적 접근법하고 관련 있는 거거든. 만일 k번째 미분했었을 때 k 팩터리얼의 x의 뭐라고 할까? n-k 한 번 미분하면은 하나 줄어들고 k번 미분하면 k번 줄어들겠지. 그치? n-k의 k 팩터리얼 같이 k번 미분했을 때 요게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요 k번 미분했다는 뜻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요게 일반적으로 성립되기 위해서 요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f의 k 플러스 1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면 돼. k 팩터리얼, k 플러스 1 팩터리얼이지. k 플러스 1 팩터리얼에 x의 n-k의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보여주면 되거든. 그치? 얘가 성립하면 얘도 성립한다. 요걸 보여주게 되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옳다는 걸 알 수 있지. 앞에 게 성립하면 뒤에 성립한다. 거기에다 딱 이제 하나 찍어주는 거지. 뭐? 최초의 f1의 x가 x의 n제곱. 사실 요거는 의미가 없다. 그치? 한 번 정도는 좀 미분을 해줘야 되지. 그래서 두 번 미분했었을 때
한 번 미분, 1개 도함수. 1개 도함수. 한 번 미분했어. 한 번 미분했었을 때 n의 n-1. 요거 되는 거 한번 확인해 주면 되는 거야.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나중에 미분 파트에 저건 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첫 번째 출발이 있고 이런 논리적 체계에 의해서 요걸 우리가 여기가 되면 얘가 된다는 걸 확인하면 얘가 되면 2가 되는 거고 F2도 되는 거고 F3도 되는 거고 연달아서. 그치? 이게 이제 수학적 기납법의 체계거든. 기본적으로. 여기서 요거 증명하는 것도 별거 아니야. 그냥 미분 정의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미분계수 식에다가 얘를 갖다가 이 결과물을 함수 fx 이걸 그냥 gx라고 이렇게 놓자. gkx라고 이렇게 놓자. 이걸 그냥 함수화해가지고. 그러면 저 함수에 대해서 미분의 정의식 이용해가지고 그냥 미분해버리면 바로 마지막 거 튀어나오거든. 응? 이런 이제 일반화된 어떤 설명 능력, 그리고 이런 일반화된 설명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수열 파트에서뿐만 아니라 지금같이 어떤 미분 파트라든지 적분 파트에서도 충분히 가능해. 적분에서도 in equal 인테그럴 0부터 n까지 제로부터 뭐 2분의 파이 뭐 이렇게 할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sin x의 n제곱의 dx 이렇게 정의하자. 이게 서강대 문제로 나왔던 문제고 뭐 인하대라든지 다른 학교 문제에서도 응용된 부산대 문제도 그렇고 응용된 문제들인데 이렇게 정리해서 요거의 일반항을 뭐 찾아낸다든지 일반항에 이제 대한 일반항 이 계산의 결과에 일반항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뭐 그런 걸 찾아낸다든지 이건 수열 문제거든. 적분 문제이면서. 그치? 이거는 나중에 이제 부분적분에 응용이 되는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쵸? 부분적분 이제 활용해가지고 IN의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 이런 거 다 사실은 수열적 접근법을 사용하는 거야. 물론 각각의 영역에 해당하는 미분적인 기술이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적분을 계산할 수 있는 수학적 능력이 부분적분이라고 하는 계산하는 수학적 능력이 필요로 하지만 수열적 형식을 빌어서 만들어지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이 미분의 결과에 대한 미분이나 이런 따 영역의 어떤 결과물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일반화된 수열적 표현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런 이론을 증명하는데도 수열에서 사용했던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거든. 수열 파트가 사실은 기초 논술에서는 특히 증명 문제들에 있어서는 기초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야. 그게 잘 돼 있지 않으면은 실제 시험에서도 상당히 고생하거나 뭔가 된 거는 같은데 만족감을 못 느끼는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 그 체계성을 학습하는 거다. 지금 이 단원들은.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수열은 또 나중에 수열 이 파트에서는 점화식과 일반항, 수학적 기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될 텐데 보충 자료까지 해가지고 다루게 될 텐데 이후 자료에서는 이제 무한급수라든지 수열의 수렴성 이런 것들이 확정돼 가면서 리미트 시그마가 확정되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정적분까지 가게 되지. 그치? 리미트 시그마 fxk 델타 x 해가지고 적분까지도 연결되는 문제에 세트로 논술 문제는 이제 제시문 하나에 소문항이 빠바바박 여러 개 달려있는 경우들이 많거든. 이렇게 풀 세트로 만들기 아주 좋은 파트가 수열에서 시작해서 정적분으로 끝내는 거야. 문제의 시작을. 그런 이제 그리고 이제 중간에 수열의 극한해가지고 극한 파트를 다룬다든지 뭐 함수의 극한까지는 이제 가가지고 뭐 또 영역을 갖다 연결해가지고 문제화시킨다든지 이런 이제 구성을 가지는 경우들이 논술 문제가 상당히 많아. 거기에 이제 소재는 아까처럼 뭐 미분적 소재 있을 수도 있고 기하학적 도형에 관한 신경 능력을 계산 능력을 테스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재를 또 집어넣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이제 그 초기에 고등 수학을 하는 초창기에 이제 이런 공부를 하긴 하지만 이 공부를 처음에 했던 이유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루어지는 수학적인 어떤 소재들 있잖아요. 그 소재들에 대해서 그 체계성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수학적 사고의 체계성을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수학교과의 원투에서 앞부분에서 이렇게 다루는 거야. 수열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이 단원이 왜 중요한지 이해는 할 수 있겠지? 자, 이제 실제 문제들로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보통은 제가 이제 문제 한 3번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하고는 이제 문제 1번부터 바로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성균관대학교 2011학년도 기출문제로 출제했던 문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수열의 규칙성에 관한 어떻게 다루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조금 이제 응용 형태 요건 문제야. 수열의 문제를 다룬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문제의 조건에 대한 파악이고, 그 문제의 조건들을 단순한 예시로서 파악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일반화된 논리적 구조 조건들, 일반화시킬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찾아내는 것, 그걸 바라보는 눈, 분석하는 눈, 문제 분석이지. 예,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 자, 지금 성대 문제에서는 제시문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어떤 수학적 이론이라든지 이런 걸 준 게 아니라, 제시문의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 평값 정리, 미분계수의 정의 뭐 이래가지고 수학적인 이론을 딱 제시문에 주는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문제풀이에 필요로 하는 문제의 조건을 직접 제시문에 쓰는 경우가 있어요. 성대는 요 두 가지 요소를 다 사용해요, 문항에 따라서. 자, 여기서는 이제 문제의 조건을 상세한 조건을 이제 주는 그런 이제 제시문으로 활용했습니다. 세 종류의 물질 A, B, C의 농도는 시간에 따라 변한다. 시간 t에서 물질 A, B, C의 농도를 각각 AT, BT, CT라고 할 때 초기의 농도는 각각 A0, 시간이 0일 때 초기의 농도는 10, B의 초기 농도는 20, C의 초기 농도는 30이다. 세 물질이 반응을 시작하여 N초 후 농도와 N 플러스 1초 후 농도는 다음 관계식을 만족한다. 뭐 그냥 10, 20, 30 해가지고 외워놓자. A N 플러스 1 이퀄 1 마이너스 KAB 마이너스 KAC. 뭐 봐도 식 좀 복잡하게 생겼다. 이런 거 보면 좀 짜증나지. 시험이니까 어쩔 수 없이 풀지. 만일 평상시 같았으면 뭐 쳐다보지도 않을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럴 때는 좀 감상하는 게 필요해. 여기서 감상이라는 건, 아, 도대체 저걸 수학적 문제로 보기보다는 이제 추상화 보는 거, 추상화 보듯이, 그림 보듯이. 이게 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식의 점화식의 표현들은 어쨌든지 뭐 이거 식의 내부적인 어떤 구조를 갖다가 보기 이전에 결국은 이거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그쵸? 이 세 가지를 다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일단은 연립방정식이야. 뭐 다른 거 떠나서. 머릿속에 아, 연립방정식이구나. 그렇게 딱 뭐 어떤 문제도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 복잡성을 떠나서 연립방정식이고 이걸 다 만족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을 풀 때 쓰는 두 가지 기본적인 방법이 있지. 대입법이나 가관법. 그치? 그걸로 뭔가 압축하고 줄여나가는 문제인 거야, 이거는. 그 압축하고 줄여나갈 때 가장 편한 게 뭐야? 뭔가 사라지거나 소거되거나 없어지는 게 있으면 좋지. 그치? 그치? 그런 걸 그냥 이 식의 복잡성에 현혹되지 말고, 아, 연립방정식이구나. 수열도 이게 수열의 연립 점화식이거든, 이거. 정확히 얘기하면. 왜냐면 여기는 지금 N차에 관한 농도들로 되어 있고, 여기는 N 플러스 1차의 농도로 좌우가 완전히 갈라져 있어. N번째 요소들에 관한 것, 그것이 N 플러스 1번째 요소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걸 세 개의 방정식의 형태로 보여준 거야. 연립점화식인데, 연립점화식은 여러분들이 그냥 방정식처럼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다뤄도 되는 거야. 근데 다만 목적이 달라. 우리의 목적은 여기서 일반화된 N번째의 값이나 요소들이 어떠한 수학적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식으로 뽑아내는 게 목적인 거야. 방정식이 연립방정식의 해처럼 X는 뭐다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는. 알겠지? 그것만 읽지 않는다. 얘를 갖다 적당히 조작을 해가지고, 적당히 조작해서 여기에 뭔가 규칙이 있지 않은가 그걸 찾는데, 생각하는 거는 연립방정식 푼다고 생각하고 그 규칙성을 갖다가 겉으로 보이는 규칙성을 추상적으로 찾아내는 거야. 추측해서. 그게 이런 문제들에 대한 분석력이야. 어떤 시도를 해볼까? 혹시 저기에서 N번째와, 중요한 건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의 규칙성을 찾는 거야. 전체적인 규칙성들. 응? 잘 한번 봐봐. 크게. 뭐라고? 뭐 어떻게 더해?
세 개를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그게 보여? 바로 보여요? 사실 뭐 그렇게 많이 하잖아. 만일 뭐 위에가 마이너스 x고 그 다음 항에 플러스 x가 있다. 그러면 더해서 일단 x 소거시키는 것부터 생각하잖아. 가관법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본다는 거야. 요새 문제 그런 정도로 나와. 알겠지? 겉으로 복잡성을 주고 실제로 이제 그걸 풀어내는 수학적 접근법은 굉장히 간단한 경우들이 많거든. 세 개 다 더해보면 어때? 좌변은 a(n 플러스 1), b(n 플러스 1), c(n 플러스 1) 합이 나오고, 그치? 우변은 개수들이 각각 다 소거되도록 돼 있지? an 중심으로. 또 bn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마이너스 붙은 것들이 이 앞에 플러스 개수들에 의해서 소거되게 돼 있어. 그럼 개수들이 1만 남지? 그러면 얘네들의 농도 변화의 특징은 뭐다? n번째 농도의 합은, 그치? n초의 농도의 합은 n 플러스 1번째의 농도 합과 어떻다? 그치, 동일하다. 그러면 이 문제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일반화된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점화식이지. 그치? an 플러스 1과 an의 점화식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 개의 항목들이 있을 때는 여러 개의 합이나 차에 의한 규칙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이렇게 연립점화식으로 주는 경우에 풀어내는, 연립점화식을 풀어내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야. 뭐처럼 다뤄라? 연립방정식처럼 다뤄서 n과 n 플러스 1 사이의 규칙을 찾아내라. an의 일반항을 구하는 게 먼저 목적이 아니라. 알겠지? 간단한 연립방정식 풀이법 사는 거야. 그럼 얘네는 농도의 합이 변한다는 얘기야? 안 변한다는 얘기야? 안 변한다는 얘기야. 그치? 이미 주어진 조건에서 일반화돼서 설명이 돼버린 거야. n과 n 플러스 1이. 그러면 실제로 농도 합은 얼마가 되겠어? 그치, 60. 왜? 문제의 조건에서. 그치? 0초일 때의 농도 합이 10, 20, 30의 합으로서 6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답안지에 그렇게 쓰는 거야. 자, 이러한 점화식에 그러한 초기 조건이 나오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조건으로부터 an 플러스 bn 플러스 cn은 n 값에 상관없이 항상 얼마다? 60이다라는 일반적인 사실, n에 대한 일반적 사실을 끄집어낼 수 있게 됩니다. 결론은 이거지. 결론은 요거를 요구하는 거지만, 이걸 위해서, 이 결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생각했는가, 어떻게 이 결과를 내왔는가에 대해서 체계적인 설명들이 필요한 거지. 합을 통해서 n 플러스 1번째와 n번째의 값들이 같다는 사실. 거기에 또 여기에 뭐가 더해지는 거야? 어떤 요소가 합쳐지는 거야? 문제에서 주어진 초기의 조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해서 이런 결론을 맺게 되었다. 뭐 넓게는 점화식으로부터 일반항을 구해내는 기본적인 접근법이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땐 연립점화식을 연립방정식화처럼 해서 무엇을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는가. 알겠지?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이제 체계적인 또 훈련의 문제로서 상당히 좋은 문제야. 그리고 요거를 이제 근간으로 하는 게 문제 1번이지. 자, 논제 1번. 자, ABC의 농도의 합은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을 보였어, 벌써. 조건 딱 파악해서. 그리고 이걸 이제 출발점을 해서 뭔가 하라는 얘기지, 그치? 자, 그리고 그 값까지 다 갖고 있어. 1번 끝나버렸네요. 성대 가야겠다, 야. 안 가려고 그랬는데, 오라고 저런 문제 내주니까. 그 아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런 연립점화식의 문제라는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그 문제의 식으로 주어진 조건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 식의 조작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n번째의 어떤 결과나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얻어낼 수가 있거든. 그걸 찾아내는 과정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사실 이거는 좀 지금 여러분들 느끼겠지만 좀 쉽게 낸 문제야. 대신에 아무리 쉽더라도 자기가 그 방식을 갖다가 당황해서 찾지 못하면 이것도 어차피 실패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알겠지? 자,
주어진 세 개의 식을 더해서 n과 n 플러스 1의 규칙, 그 다음에 n이 0인 경우에도 성립함을 이용해서 농도의 합 초기 조건으로부터 60이 된다 하고 정리하면 끝나는 거죠. 뭐 이런 서술 설명으로 끝낼 수도 있어. 논리적 답변들은 수식의 위주로 증명이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런 어떤 관계나 조건에 대한 서술적 설명으로도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 자, 논제 2번 보자. KAB가 2분의 1이고 KAC, KBC가 6분의 1로 같다라고 하자. 자, 시간 t 이퀄 2011초에서 2011년도에 출제된 문제인 거 확실하지? 딱 보니까. 지난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하고 성대 문제 보면서 그 성균이 나오는 문제 있지 않았었나? 아, 그 나중에 미분에서 나오는구나. 이 성대가 이런 이제 특히 수열 문제라든지 함수 문제 하다 보면 함수 지수함수 같은 거 하다 보면 그 해 당해년도를 값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간들이 이제 성균이나 명균이가 등장하는 경우도 꽤 많아. 성균이가 이름이 괜찮더라고요. 학교 이름이. 문제 주인공으로 쓴 연세이, 뭐 김연세 막 이런 애들. 올해 연대 문제에 김연세인가? 하여간에 뭔 연세라고 이름이 나왔더라고. 좀 어색하긴 한데 좀 새롭긴 하더라고. 이화여대의 김이화 과장도 자주 등장하는 편이고. 여하튼 근데 올해는 이제 2018년도잖아. 자네들 시험 보는 게 2019학년도지. 2019학년도 숫자가 2019란 숫자가 이게 상당히 좀 다르게 애매한 숫자야. 2018은 쉬운데 짝수는 일단 쉽잖아. 그치? 2019는 좀 까다로워. 그래서 아마 올해 문제에도 요런 이제 올해 2019란 숫자를 응용한 어떤 뭐 나머지 정리라든지 수학에서의 아니면 지수에 관한 어떤 수학적 규칙성들을 이용하는 문제를 나올 가능성이 꽤 많아. 이거는 뭐 그런 규칙성을 고려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내놓은 거야.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2019란 숫자를 여기서 분석하고 있을 필요는 없겠지. 야, 2019는 소수냐 아니냐?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나도 생각하지 않아봤어. 물질 A와 물질 B의 농도의 합 A의 2011 플러스 B의 2012를 구하시오. 뭔가 꼼수가 있는 거를 문제를 잘 보면 꼼수가 있는 걸 알 수 있어. 얘는 또한 n이 한없이 커질 때 물질 C의 농도가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지 구하시오. 수열의 극한까지 구해라.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어떤 과제이기도 하지만은 그 문제 자체가 그 과제를 해결하는 어떤 중요한 힌트들을 줘. 그 힌트의 도움 없이는 사실 문제가 안 풀리는 거지. 빨리 안 풀리거나. 그런 게 잘 눈에 안 띄면 우리는 무식한 방법으로 이것들을 접근하게 되거든. 뭐 예를 들어서 A1, A2, A3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반항을 그냥 다 구하려고 한다든지. 근데 앞에서 봤던 그 점화식들을 정리해가지고 AN, BN, CN에 대한 일반항을 바로 직접 뽑아내는 거는 순차적으로 AN, BN, CN 뽑아내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아. 알았지? 아무리 논술이라도 그런 무식한 짓거리는 별로 안 시키거든. 근데 시키지 않는 짓을 하는 분들이 꼭 있죠. 그게 습성화돼서 그렇거든. 수능 문제 빠르게 푸는, 정말로 계산 빠르게 하는 사람은요, 뭐든지 다 그냥 A1부터 계산해서 그냥 끝내버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무지하게 빨라. 무지하게 빨라. 수능에서는 빨리 정확하게 풀면 끝나는 거 아니야. 방법적인 거에 어떻든 간에. 그치? 근데 논술은 과정상의 평가들을 한단 말이야. 그런 학생들이 좀 불리해질 수 있어. 그리고 수학을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지. 논리적 체계성을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야. 기술을 배운 거지. 뭐 여기서 약간의 기술은 필요하다. 야, A 2011 더하기 B 2011을 구하는데 얘를 직접 구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뭐라고? C가? C만 구하면 된다. 그치? A 합 B 대신에 뭐를 구해도 돼? C 2011을 구해도 되지. 왜? 다시 또 왜? 크게. 일정하다. 얼마로? 60으로. 어디에서 그걸 알아냈지? 처음.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문제 1번. 논제 1번의 결과에서 농도의 합이 60이므로 왜 여러분들한테 왜 그렇게 됐지 하고 근거를 물어보는 이유를 잘 생각해야 돼. 답안에 그렇게 판단한 근거의 출발점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지? 아, 그냥 C가 C로 표현하면 된다라고 그냥 단순히 써놓는 거하고 왜 C로 표현해야 되는가? 그게 왜 편한가라는 걸 설명하는 거하고, 그치? 차이점은 좀 보란 말이야. 논제 1의 결과에서 농도의 합이 항상 60이므로 A 2011과 B 2011은 이거는 60-C 2011이라고 쓸 수 있다. 그래서 점화식으로부터 주어진 문제의 연립 점화식으로부터 CN의 일반항을 구하면 A 2011과 B 2011의 합을 바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일반항들을 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뭐도 한몫을 하냐면 뒷부분의 문제도 봐봐. 자, 요거는 이제 논제 1과의 문항 간 연계성을 이용하는 거야. 논술 문제 특징이야. 소문제들이 따로따로 풀리는 것들이 아니라 앞에 문제의 과정이나 결과를 뒤에 문제에 이용하는 것. 성대 문제가 특히 그렇게 잘 나와. 마지막에 어려운 문제 냅두고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들을 중간에 나눠놓은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1번, 2번의 목적은 CN을 구하는 거야. CN과 CN의 극한을 구하는 게 목적인 거야. 알겠지? 근데 그거를 CN을 바로 구하라고 그러면 연립점화부터 CN 바로 구하기 힘들어. 귀찮아. 불편해. 그래서 그것의 합이 일정하다는 것을 먼저 1번에서 찾도록 하고 그걸 이용해서 CN을 구하도록 그리고 극한을 하도록 이렇게 나누는 거야. 문제로. 한 문제를 푸는 과정을 두 개로 쪼갠 거지. 그리고 그걸 각각 문제화해서 연결해서 문제를 만드는 거야.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논술 문제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거든. 그게 이제 우리가 선생님하고 이제 문제 풀 때는 이런 식의 용어를 사용해서 상당히 자주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이런 걸 근거로 여러분들이 근거로 설명할 때는 근거가 어디에 있었다? 논제 1의 결과로부터. 이런 이제 용어적인 서술을 항상 자주 쓰게 여러분도 답안에 자주 써야 될 거야. 논술 답안 쓰다 보면.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뒷부분의 문제도 여기도 힌트가 있어. 얘가 다른 게 아니라 CN의 농도에 관해서 극한을 구하라고 그래. 결국은 CN에 뭐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CN에 뭐가 있다. 그래서 CN에 관한 일반항을 구하는 게 여기서는 핵심이구나. 자, 그러면 CN의 일반항을 계수의 조건, 이런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의 점화식으로부터 어떻게 구할 것인가. 뭐 합이 60이라는 건 우리가 이미 써먹어 버렸으니까. 그치? 이제 C 2011을 계산해야 되는데 2011이라는 숫자에서 직접 구하는 게 아니지. 일반항을 구해서 n에 2011을 대입하려고 생각해야 되지. 그치? 응? 1부터 해가지고 2011까지 계산할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라고 2011이라는 숫자 준 거야. 그냥 2011 연도라서 한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계수의 조건을 응용할 수 있는 문제의 제시문의 관계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원하는 게 CN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거야. 그치? CN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제시문은 어차피 점화식이잖아. 그럼 어떤 점화식을 위주로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혹은 CN의 일반항을 구하려고 시도를 해야겠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식 중에 어떤 식? 제시문에 있는 세 번째 세 가지 식 중에서 세 번째 식. 왜? 거기도 왜가 들어가는 거야. 왜? 왜 하필 세 번째 식이야? 그런 거는 그냥 우겨도 돼. 그냥 제가 마음에 들어 세 번째로 해도 됩니다. 알겠죠? 해도 되는데 습관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써도 쓰는 연습을 좀 해보라는 거야. 뭐 이런 정도까지 세 번째 식을 써야 되는 이유를만 다 밝힌다는 것 세상살이가 너무 뻑뻑하지. 우리 집사람이 어저께 후배하고 술 먹어가지고 아침에 카드 검사하는 것처럼 그냥 유도리 있게 넘어가지. 자, 그렇지만은 이제 설명한다고 한다면은 CN의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데 CN의 일반항을 구해서 CN에 대해서 n과 n 플러스 1의 관계가 직접 나타나 있는 식이 CN과 CN 플러스 1의 관계가 직접 나타나 있는 식이 몇 번 식이기 때문에 세 번째 식이기 때문에 또 문제 1번의 결과를 활용해 보면 그리고 이 개수들이죠. 그치?
KAC와 KBC가 6분의 1이라는 결과를 활용해서 대입하여 보게 되면 여기가 앞에 KACAN과 KB의 BN 이 둘이 같다 그랬지 AC와 BC가 그치? 그래서 여기서 뭐가 튀어나와? AN 플러스 BN이 나타나서 결국은 요게 요 부분이 C에서 6분의 1의 A의 N 플러스 B의 N이 되어지므로 논제1의 결과에서 얘가 또 뭘로 변하더라? 그쵸. 60-CN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더라. 그래서 결국은 뭐와 뭐에 관한 식으로 CN과 CN 플러스 1의 직접적인 점화식이 나오므로 세 번째 논제를 사용하겠다. 뭐 구구절절히 설명해서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그냥 간단하게 어쨌든지 뭐 이걸 뭐 어떤 식으로 선택하는지는 내 맘이니까. 그래 안 그래? 아까 내가 더하는 것도 내 맘이긴 하지만 이걸 뭐 별다른 이유 없이 내가 이거 했는데 되더라 그대로 버려도 되는 거야 이거는. 단순한 경험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식을 활용하여 계수 조건을 대입하여 보면 이제 식 정리하는 과정들을 좀 보여줘야겠지. 그치? 답안에다가 근거로서. 그리고 여기도 이제 계산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 AC가 아까 전에 AC 6분의 1, BC가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이네. 그럼 마이너스 6분의 1의 2배면 마이너스 6분의 2. 6분의 2면은 약분하면 3분의 1. 왜 이렇게 계산이 어렵냐? 1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 3분의 2. 그쵸? 3분의 2 CN. 맞죠? 제가 계산하다가 잘 틀려져도. 그래서 CN 플러스 1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6분의 1 들어가니까는 10 마이너스 6분의 1 CN이네요. 그쵸? 또 6분의 1을 또 빼네. 그러면 10 마이너스 뭐가 되나? 6분의 1 CN 빼면은 6분의 4, 2분의 1이네요. 그쵸? 플러스 2분의 1 CN. 맞아요? CN에 대한 점화식 나왔네요. CN은 무슨 수열이야?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제 망한 거지. 그치. 등차 수열 같지만은 CN 앞에 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요 2분의 1이라는 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안 돼. 여기서 이제 계산이 어려워지는 거야. 이제는 계산 능력을 보려고 하는 거야. 알았지? 여기까지는 이제 문안간 연계성이나 문제의 조건에 대한 문제 분석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교과상에서 수열 AN과 AN 플러스 1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K 이퀄 AN 플러스 1의 꼴이지 얘가 지금 이 점화식이. 그치? 이 점화식을 풀어서 일반항을 구하는 수학적 능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 하나에 여러 가지를 넣는 거지. 왜 논술 문제가 문제 하나로 여러분들의 합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 돼가는지 그런 구조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의 문제이기도 해. 이 문제는. 자, 요거 일반항 어떻게 구하죠?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나? 안 하진 않았을 테고 분명히 했지 저거. 우리 그러지 말자고. 그것도 해. 괜찮아. 그 하나씩 다 쓴다. 밑으로 쭉 내리면 되나? 근데? 되긴 돼?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은데. A의 2는 알파의 A의 1 플러스 K, A의 3는 알파의 A의 2의 플러스 K, 땡땡땡땡, A의 N은 알파의 A의 N 마이너스 1의 플러스 K. 그래서 뭐 어떻게 하지? 다 더하나? 지워? 뭘 지워? 빼?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볼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근데 이렇게 해서 될 때도 꽤 있죠? 그치? 그럴 때는 이게 변수가 아니라 여기가 상수화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이 개수에 의해서 이제 소거되어지는 경우들이 이제 확실할 때 할 수 있는 거야. 일단 뭐 다 더해봐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A의 1이 얼마였지? A의 제로지? 여기서는. 뭐 A의 1이 A의 1은 그냥 A의 1이라고 하자. 뭐라고 할까? 베타라고 할까? 그래. 쭉 더하면은 시그마 AN이고. 얘는 쭉 더하면은 알파의 시그마 A의 N-1이고. 플러스
n-1의 k제곱이네요. 플러스 베타 이렇게 하나 있고. 넘겨 사라지긴 좀 힘들겠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종쳤습니다. 요거는 그 얘기하는 게, 요거는 실제로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자주 등장해. 수열 점화식에서 저기서 막히거나 저거 잘못 계산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사실 몰라서 하는 때기보다 저걸 계산해 본 지가 오래된 거야. 저 안 했을 리가 없거든, 교과 과정에서. 교과 과정에서 저거 혹시 안 했다고 생각되는 사람. 나는 살다가 저런 거 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때 잔 거야, 여러분들. 안 한 게 아니라. 다른 다양한 형태로 응용 많이 되니까 요거는 꼭 알아둬. 얘네는 무조건 뭘로 바꾸면 되냐면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라고 할까? 베타? 마이너스 베타 이퀄 알파의 a의 n 마이너스 베타, 이런 형태로 반드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꿔놓는 거야. 어떤 목적인지 눈치챘죠? 아직 못 챘어?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그치? 얘를 수열하기 위해서 한 거야. 이렇게 수열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얘를 b의 n 플러스 1에, 이거 수능 문제도 이런 거 아마 푸는 문제가 좀 있었을 텐데, 비슷한 문제들. 알파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수열? bn이? 등비 수열. 그래서 등비 수열의 일반항으로서 bn 이퀄 알파의 n-1의 b1, 즉 알파의 n-1의 a의 1 베타, 이렇게 쓰기 위해서. 그리고 얘가 bn이 a의 n 베타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니까, bn 이렇게 정의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a의 n은, 이걸 공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공식으로 외워 쓰기보다는 논술 문제에서는 이거를 생각해서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게 어차피 중요하니까 공식으로 이걸 외우려고 하면 할 필요는 없어. 이러한 방법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응용성을 생각할 땐 그게 훨씬 중요해, 공식보다도. 알겠지? 공식을 외우려면 그 공식을 적용하는 예시들을 무지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 수학에서, 수능에서. 근데 논술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 방법. 어떤 때 어떤 것들이 적용되어지는가, 그런 흐름을 갖다가 기억하고 그 논리적인 구조를 기억하는 거야. 아는 거야. 기억한다기보다는. 절대 공식으로 외우지 마세요. 자, 그렇다고 뭐 굳이 외우겠다는데 말릴 생각은 없어. 외우면 좋긴 좋아. 외울 수 있으면.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요 베타만 알아내면 되는 거잖아. 처음에 조건으로부터. 그치? 요거에서 이제 베타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는 그러면 이렇게 바꿔준 걸 목적으로만 여러분들이 한다고 한다면은, 이거 전개 가지고 뭐 하면 돼? 개수 비교하면 되죠? 그치? 처음에 점화식과 개수 비교 통해서 알파와 베타 알아내면 돼. 베타 값 알아내면 돼. 자, 그러면 과연 이 베타가 항상 존재할까? 항상 존재해야 사실 이렇게 무작정 바꿀 수 있는 거지. 항상 존재하지 않고 특별할 때만 존재하면 돼, 안 돼? 그럼 함부로 바꿨다가 실패하는 경우는 망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실제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실수 알파와 k에 대해서 다 저 베타가 존재해요. 그래서 저렇게 하라는 거야. 이유 없이 하라는 얘기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수 비교 해보자. 요거 풀어서, 거꾸로 이제 이거 풀어서 이렇게 개수 비교 할 거야. 이걸 목적으로 해서 a의 n 플러스 1,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어떤 설명이나 증명의 체계이기도 해. 결과물의 목적이 확실할 때 그 결과물의 목적물이 최초의 조건에 일치한다라는 건 그런 이제 방법적인 혹은 뭐 요소를 갖다가 무엇이 만족돼야 되는가를 거꾸로 찾아가는 것. 이게 만족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는가, 그걸 찾아가는 것. 그래서 a의 n 플러스 1 요 형식으로 바꾸면 요 베타 넘어가고 알파 an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에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어지죠. 그치? 그래서 알파는 뭐 그대로 여기 알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 이퀄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베타에 1 마이너스 알파가 되어지고 베타는 1 마이너스 알파의 k,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어. 되나? 되지?
우리가 원하는 건 베타만 알면 되니까. 됐죠? 알파가 1인 경우에 특별한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예외는 문제가 안 돼. 왜? 알파가 1인 경우에는 무슨 수열이 돼버려요? 알파가 1인 경우에, 이게 1인 경우에는 이거는 자네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바로 등차 수열이죠. 그러니까 야, 여기가 1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비슷하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무식한 짓이지. 등차 수열일 때는 그냥 등차 수열 하면 되고 요 개수가 1이 아닌 뭔가 붙었을 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0이 될 일은 있어 없어? 없어, 사실은. 이걸 적용할 때. 그리고 K는 실수니까 알파와 K에 대응되는 베타가 항상 존재하게 돼 있지, 이거. 그치?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이 점화식은. 이것도 외울 필요 없는 거야. 알겠죠? 뭐 외워두면 마찬가지로 외우겠다는데 말릴 생각은 없지만 외우는 노력이 제가 볼 땐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설명해낼 수 있는, 정리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답안에 들어가서 써내는 게, 설명해내는 게 그게 더 나을 거야. 알았지? 항상 구할 수 있다. 자, 이제 요거, 그거 가지고 요거 풀면 되죠? 그쵸? 2분의 1 끄집어내고, 앞으로 끄집어내고, cn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에 2분의 1을 끄집어내겠지. 2분의 1에 cn. 이것도 뭐 기술적으로 2를 갖다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기도 하지만 cn 마이너스 베타 이런 형식으로 바꾸자. 자, 먼저 베타가 얼마인지 알아내는 것도 필요하죠. 이제 순서상으로. 베타가 얼마인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베타 플러스 요거 넘겨서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는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 베타가 얼마인가? 7. 만족하는 베타 찾아주면 되지. 그래서 베타가 얼마야? 이렇게 하면 베타 곱하기 2분의 1 넘어가면 20이네, 베타가. 그쵸? 뭐 여러분들은 암산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나는 안 돼. 그래서 일단 썼어요. 답안에다가 이런 것까지 쓸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개수 비교에 의해서. 그치? 저 앞에서 구한 점화식의 개수 비교를 통해서 베타는 얼마이다. 그렇게 그냥 말로 써버려도 돼. 그리고 이렇게 쓴다 그래서 감점시키지도 않아. 다만 이제 식을 너무 많이 쓰거나 부질없는 식들을 갖다 너무 많이 나열하는 거, 단순 계산들을 너무 많이 나열하는 거는 시간적 낭비가 될 수 있어서 가능하면 줄여주는 게 좋아요. 정확하게 푼 다음에 설명할 때는. 자, 그래서 바로 이 조건에 의해 비교하여서 베타가 20임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베타가 20이다. 그리고 얘를 새로운 수열 뭐 AN이라 하자. 뭐 DN이라고 할까요? CN까지 나왔으니까 DN이라고 하자. DN 플러스 1로 정의하면 공비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니까 D의 N은 2분의 1에 N-1제곱에 그치? C1 마이너스 베타이다. 아, 요렇게 해놓고 나니까는 이제 다 나왔지? 근데 조금 곤란한 게 있어. 초항이 지금 C1이 돼버렸어. C1이 돼버렸다. 초항이. 그리고 아까 전에 베타가 20이었으니까 요거 대입해서 20 이렇게 나오면 되지. 그치? 근데 문제 조건에서 C1이 바로 있어 없어 우리? 없어. 세 번째 점화식에다가 A1, B1, C1 대입해가지고 C2를 구해도 돼. C1을, A0, B0, C0를 대입해서 C1을 구해서 여러분들 해도 돼요. 그 C1을 그렇게 써도 돼. 실제 대입해서 구해야지. 또 다른 방법은 점화식에서 C1을 구해서 일반항을 구하거나 얘를 C1부터가 아니라 뭐부터 출발할까? 그치, 제로부터 출발시키면 돼. 대신에 제로부터 C0지, 그치? C0 초기 조건 30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바로 이용하려면 대신에 여기가 DN이 될 때 2분의 1에 N-1제곱이 아니라 몇 제곱이 돼야 돼? 그치, 여기를 차수를 하나 낮춰주면은 곱하는 게 하나 더 늘어나지? 그래서 N제곱이 되어지게 되지. 등비수열에 대해서 기초를 알고 있어야지, 그쵸? 등비수열은 초항부터 공비를 계속해서 곱해 나가기 때문에 초항부터 N항까지 가는 동안에 공비가 N-1번 곱해져서 아래 N-1제곱이 된 거잖아. 초항 첫 번째 항부터. 근데 0번째 항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는 N항까지 가기 위해서 몇 번이 곱해져야 돼, 공비가? 공비가 몇 번 곱해져야 돼? N번 곱해져야 되지, 이때는. 그치?
0에서 1 갈 때 한 번, 2 갈 때 두 번, 3 갈 때 세 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간혹 이런 변형들의 학생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응? 이게 초항이 0에서부터 시작할 때도 지금처럼 있어. 특히 물질 농도처럼 초기 농도, 시간이 0일 때 이런 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처리가 간혹 우리 수식 처리에서 좀 애매하게 만들거나 실수를 유발할 때도 있지. 수능 문제 풀다 보면. 그치? 그런데 옅은 함정을 갖다 만드는데 여기도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dn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여기에 cn-20이라고 하는 게 베타라고 하는 게 이런 관계식을 만족해야 되고 얘가 30이니까 그쵸? 30-20에서 10 그래서 넘어가서 cn equal 20 플러스 2분의 1의 n제곱 곱하기 10 이렇게 이제 cn이 나오고 극한을 구하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cn은 여기는 어차피 그치? 공비가 2분의 1보다 작은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0으로 날아가지 무한대 가게 되면 0으로 수렴해버리니까 cn의 극한은 얼마다? 20이다 하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좀 길게 설명했지만 이 문제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자, 문항간 연계성을 활용하고 제시문에서의 우리가 문제 조건으로부터 제시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로 되어지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그런 문제 분석 단계의 적절한 활용.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수열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요 형태의 알파 am 플러스 k 이퀄 am 플러스 1에 대한 일반항을 유도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저거 뭐 n제곱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 저거는 그냥 기술적인 거야. 알았지? 부수적인 거고. 핵심은 두 가지다. 자, 그 과정들을 잘 기록하고 점검해 두시고 한번 확인해서 비슷한 문제 점화식 만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을 거야. 일반항과는 점화식을. 자, 종합해서 이제 쭉 마무리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식을 이렇게 우리는 활용하려고 했고 그래서 세 번째 점화식에 대입해서 cn 플러스 1 6분의 1에 60-cn 요거는 이미 뭘 처리한 거야? 6분의 1 am 플러스 bn을 갖다가 만든 다음에 이 식이 나와야 돼. am 플러스 bn 플러스 6분의 4의 cn 이렇게 해서 그리고 cn으로 다 고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cn의 점화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뭐 단순한 계산들은 빼도 돼. 알았죠? 중요한 조건이나 대입되어야 되는 어떤 요소들 그런 것만 사이에서 서술이 잘 되어 있습니다. c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20 요거는 이제 이미 뭘 알고 있다는 거야? 아까 전에 우리가 저기 일반항 구하는 점화식의 변형 있잖아.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간 거야. 알겠지? 베타를 20으로 이미 구한 거야. 필요하다면 베타를 구하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 베타를 이런 값으로 하면 된다. 그런 게 더 붙어도 상관은 없어. 이건 보여주기 위해서 요약해버린 거야, 선생님이. 여러분들은 확실하지 않다면 그런 계산 과정들 여기다 써줘도 좋아. 정리 과정들, 계산 과정이라고 해, 난. 그래서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다. 그래서 cn의 일반항을 이제 구하게 되면 cn-20 이퀄 c0의 마이너스 20의 2분의 1의 n제곱이다. 이게 뭐 초항이 0부터 출발하니까 2의 n제곱이다 이런 거는 쓸 필요 없어.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고 거기다 드러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지금처럼. 너무 주저리저리 너무 설명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응? 간혹가다 논술답안 쓰면 논술답안 도대체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죠? 피타고라스 정리 써야 되는데 피타고라스 증명해가지고 답안 써야 됩니까? 미쳤죠.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야. 적당한 선에서 자기가 수리적으로 한 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자료들만 잘 나와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필요로 하고 어떤 부분에서 좀 빼도 되는지에 관한 건 이제 첨삭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각각 경험을 심어 드릴 테니까. 알겠지? 그래서 cn equal 10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왜 제곱이지? 망했죠? 잘 나가다가 이제 끝에 성대가 글렀네요. 그래서 요거 n제곱이 돼야 되지, 2분의 1에. 나도 모르게 미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am 플러스 bn 2011. 근데 우리는 cn을 구하는 게 사실은 목적이 아니었어, 원래는. cn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문제에서 간혹 이런 경우 있잖아. 요걸 하기 위해서 이걸 대신 했는데 원래의 것을 잊어버린 거야, 문제 풀다가 보면. 답안에 이게 안 나와 있으면 이거 감점됩니다. cn 아무리 잘 구했어도. 60-cn 해줘야 되지. 그래서 60-cn 통해가지고 40-10의 2분의 1 n제곱 쓰고 cn 일반항 구해서
거기에 n에 2011 대입해서 정확하게 결과 제시해 주셔야 돼요. 요거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의 극한을 뭐 간단하게 처리하면 되지. 이미 CN 구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CN 구해놓고 AN 2011, A 2011 플러스 BA 2011 계산하는 것과 CN의 극한 제시하는 게 끝인 거야. 그래서 우리도 뭐 얘기 듣다 보니까 CN만 다인 것 같이 느껴졌잖아.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 이 문제에서 요구한 이걸 정리 안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잘 해놓고. 그래서 항상 내가 문제를 다 풀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혹은 답안에 답안 작성으로 들어가는 순간 항상 뭘 한 번 더 확인해요? 그치, 논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논제를 항상 한 번 더 확인해주고 답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결과물이 논제 요구 사항에 정확하게 부합해서 떨어져. 알겠지? 아무리 내용적으로 맞고 그 결과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썼다고 하더라도 논제 요구 사항을 직접 안 쓰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감점당합니다. 알겠지? 그 주의사항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일단은 이제 성대의 문제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문제 통해서 뭐 긴 시간 동안 장황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수열 파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 하나 정도 쭉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문항 간 연계성에 관련된 거, 제시문의 활용, 연립점화식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특별한 그 형태의 점화식에 대해서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는가 이런 기술적인까지 이렇게 쭉 다루는 아주 중요한 예시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좀 쉬었다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